식물인간 남편을 3년간 간병했는데 아이 아빠는 시아버지였습니다. 결혼식 날 하늘은 유난히 파랬어요. 마치 누가 깨끗하게 닦아놓은 것처럼요. 박민준 씨가 제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설 때 그의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제가 긴장했냐고 슬쩍 놀리자 그는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어요. 내 남은 인생 전부 당신에게 맡길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늘 진중하고 과묵해 보이던 그도 이런 순간에는 부끄러워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때 민준 씨는 막 박사 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교수로 임용됐어요. 미래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시집 잘 갔다며 좋아하셨고 저 역시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었어요. 연구도 잘하고 훤칠한 데다 세심하고 다정한 남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결혼 후 우리는 시댁의 3층짜리 낡은 주택에 들어갔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이라 허물기가 아깝다고 했죠. 집에는 시부모님과 저보다 2살 어린 시동생도 함께 살았지만 저희는 독립된 층을 써서 거의 마주칠 일 없이 지냈어요. 그때에 저는 매일이 행복해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아침마다 그는 출근하기 전에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가끔은 부엌에 있는 제 뒤로 다가와 살며시 안아주며 물었죠.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내가 해줄게.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결혼 70일째 되던 날이에요. 그는 학교에 오후 강의가 없다며 유난히 일찍 퇴근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게찜을 사오고 등 뒤에는 꽃다발까지 숨겨와서는요. 그날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고 그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사진 속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활짝 웃고 있고 그의 눈에는 오직 저만이 가득 담겨 있었죠. 결혼 초의 나날들은 햇볕에 잘 말린 이불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언젠가 제가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의 깊은 숨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3년을 보내게 될 줄은요.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은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였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민준 씨는 친구와 온천에 간다고 했어요. 집을 나서기 전 그는 제게 입을 맞추며 저녁거리를 사오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자 상대방이 물었어요. 박민준 씨, 아내분 되시나요? 침착하게 들으세요.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수술 중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아래층으로 뛰쳐나가 가장 빠른 고속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의사 선생님은 단독운전 중 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차는 그대로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충격이 조수석 쪽에 집중된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아주 심하게 다쳤다고요. 뇌 손상이 심각했어요. 피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은 차마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의사는 오늘 밤을 넘기더라도 장기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죠. 그날 밤 저는 응급실 밖 긴 의자에 앉아 결혼식 전날 밤 그가 했던 말을 계속 되뇌었어요. 내 남은 인생 전부 당신에게 맡길게요. 저는 정말 평생 그를 돌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몰랐죠. 어떤 운명은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부터 이미 내 손을 떠나버린다는 것을요. 그날 밤 이후 그는 죽지 않았지만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 후로 매 순간 저는 그가 눈을 떠 저를 한 번이라도 봐주기를 기다렸어요. 단 한 번이라도요. 하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그는 잠든 조각상 같았고 저는 마치 무덤지기처럼 끝이 보일지 모르는 꿈에서 그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죠. 믿으시겠어요? 어떤 사랑은 버티고 버티다 보면 결국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을요. 하지만 처음에는 저도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그가 좋아하던 책, 좋아하던 양념, 심지어 치약을 아래에서부터 짜고 중간부터 누르지 않는 습관까지 전부 기억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그는 반드시 깨어날 거야. 내가 버티고 있으면 그는 외롭지 않을 거야. 온 세상이 그를 포기하더라도 나만큼은 그를 놓을 수 없어. 결혼식 날 밤 그의 눈에 오직 나 하나만 담겨있던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니까. 그날 저는 병원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문을 열고 나와서는 단 한마디 했죠. 일단 생명의 위기는 넘겼지만 부상이 심각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네 글자가 쇠뭉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죠.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나요? 제가 곁에 있고 싶어요. 중환자실에서 장기 요양병동으로 옮긴 후 매일매일은 깨어날 수 없는 꿈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도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왔죠. 어머님은 처음엔 처참하게 우시며 의사에게 매달렸어요.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버님은 훨씬 침착하게 옆에 서서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셨죠. 표정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어머님의 눈물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조바심이 채웠어요. 매일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건 사는 게 아니지. 얘, 너 아직 점잖니? 내 아들이 이렇게 널 평생 붙잡고 있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네가 착한 아이인 건 알지만 인생은 길잖니. 내 자신도 생각해야지. 저는 창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병원 화단에 몇 년째 자라고 있는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었죠. 바람이 불자 꽃이 피 우수수 떨어졌어요. 갑자기 마음이 지독하게 고요해졌어요. 그해 제 나이 30, 결혼한 지 반년 만에 남편은 식물인간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제게 이혼을 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러겠다고도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저 매달 나오는 병원비 청구서를 꼼꼼히 정리하고 병실을 깨끗하게 청소했죠. 그리고 매일같이 그의 몸을 닦아주고 자세를 바꿔주며 마사지를 했어요. 콧줄을 교체하는 법, 소변줄을 비우는 법도 배웠죠. 저는 전문 간병인이 아니었지만 그가 아픈 것도 지저분한 것도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예전에 병원 냄새를 가장 무서워했거든요. 가끔 저는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했죠. 그의 침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오늘 당신 동생한테서 전화 왔는데 학교에서 또 당신에게 상을 줬대. 예전에 썼던 논문이 지금 여러 연구소에서 인용되고 있다더라. 어쩔 땐 너무 몰입해서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했어요. 버티기 힘든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한 번은 그의 발톱을 깎아주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서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꼈어요. 그는 물론 보지 못했죠. 하지만 만약 그가 깨어 있었다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해줬을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내야. 하지만 그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꼬박 3년이 지났고 저는 거의 모든 제가 요양기술을 익혔어요. 시댁 식구들은 더는 자주 오지 않았죠. 가끔 아버님이 저를 보러 오셨어요. 늘 과일이나 도시락을 들고 와서는 직접 만드셨다고 했죠. 저는 그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역시 말이 없어졌고 자주 침대 곁에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한 번은 그가 민준 씨의 발을 손으로 가만히 덮으며 말하는 것을 봤어요. 아비가 미안하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감히 묻지 못했죠. 그날 밤 아버님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는 문 앞에서 불쑥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 아직 젊다. 언젠가 정말 떠나야 할 때가 오면 죄책감 갖지 마라. 저는 대답했어요. 아직 떠날 생각 없어요. 그가 저렇게 누워있는 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님은 더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내려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죠. 그 말이 그가 모든 걸 포기하기 직전의 신호였다는 것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병실로 찾아와 집을 팔아야겠다고 했어요. 장기 간병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민준 씨를 요양원에 보내는 걸 생각해보라고 했죠. 저는 그게 아버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건 어머님이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죠. 그저 가장 냉정한 방식으로 제가 포기하도록 압박할 기회를 찾았을 뿐이에요. 저는 화가 나서 몸이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대답했죠. 단 하나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전 그 간병 포기 동의서에 절대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홀로 집에 돌아와 부엌문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마당을 스치는 바람에 저와 민준 씨가 함께 달았던 풍경이 흔들렸죠.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이 말씀하셨죠. 이리 와서 술이나 한잔하자. 네가 너무 오래 고생했다.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흐린 날이었죠. 저는 그저 바람 좀 쐬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상도 못했죠.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리라는 것을요. 제가 아버님 댁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는 읍내의 낡은 집에 살고 계셨죠. 시댁의 본가였어요. 30년도 더 된 기와집은 2층짜리였고 외벽은 낡아 있었지만 집 앞에는 허브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그 향기가 저녁바람에 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죠. 그가 직접 문을 열어주셨어요. 편한 실내복 차림의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죠. 마치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 같았지만 얼굴에는 어른 특유의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서윤아, 들어오너라. 술은 이미 따라놨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니 식탁 위에 와인잔 2개와 마시다만 레드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그가 직접 구운 듯한 전병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죠. 저는 조금 놀랐어요. 60대 은퇴 공무원이 과자까지 만들 줄은 몰랐거든요. 그는 그저 옅게 웃으며 말했어요. 늙으면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나 때우려고 이것저것 배워봤지. 저는 자리에 앉아 와인 한 모금을 마셨어요. 조금 떨벗지만 금세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죠. 우리는 평소처럼 민준 씨의 상태, 병원비, 치료경과 의사의 소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듣는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저 간단히 속풀이나 하려던 거였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 정말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일이 똑같아요. 눈 뜨면 간병, 약 먹이고 밥 먹이고 온갖 뒤처리 끝이 없는 시계 같아요. 숨 쉴 틈도 없어요. 저는 말을 하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식탁 위로 떨어져 휴지를 적셨죠. 그는 저를 위로하거나 넌 강해 같은 상투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깨끗한 손수건을 건네주었죠. 손수건을 받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윤아, 너 혼자 버티는 거 아니야. 난 네가 얼마나 힘든지 계속 알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오랜 세월 억눌러온 듯한 다정함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왜 저만 버티고 있는 건데요? 제가 불쑥 내뱉고 나서야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어요. 그는 대답 없이 와인병을 들어 제 잔을 다시 채워주었죠. 그 뒤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만 기억나요. 나중에는 어지러워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다가 비틀거리는 저를 그가 부축해 주었죠.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어깨를 단단히 감쌌어요. 그 따뜻하고 견고한 어딘가 익숙한 채취가 확 끼쳐왔어요. 서윤아, 이만 위층에서 쉬어라. 이 상태로 돌아가면 위험해.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발이 풀려 다시 그의 품에 쓰러졌어요. 그가 한 팔로 저를 감싸 안았는데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어요. 취기 때문인지 오랜 외로움 끝에 기댈 곳을 찾아서인지 저는 더 이상 버둥거리지 않고 그가 저를 2층으로 부축하게 내버려뒀어요. 낡은 집 2층은 그가 직접 정리한 방이었어요. 나무 바닥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커튼은 짙은 남색으로 마치 밤바다 냄새가 나는 듯 했죠. 일단 좀 누워있어. 술 깨면 데려다 줄게.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머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 낡은 침대에 옆으로 누워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발소리와 창밖의 이름 모를 벌레 소리를 들었던 것만 기억나요. 그날 밤 꿈속에서 저는 민준 씨가 침대 곁에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결혼식 때 입었던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더는 힘들어하지 마. 네가 이렇게 지내는 거 원치 않아. 저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어요. 그럼 깨어나. 제발 깨어나줘.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표정은 현실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죠. 제가 잠에서 깼을 때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침대 머리맡 커튼 틈으로 어렴풋한 빛이 새어 들어왔죠. 저는 어젯밤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지만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은 깊은 물 속에서 막 건져 올려진 것 같았어요. 아버님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계셨어요. 제가 깬 것을 보고는 꿀물 한 잔을 건네주셨죠.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더구나. 계속 민준이 이름을 부르던데 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더 묻지 않았고 술 마신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저 밥 잘 챙겨 먹고 날씨가 추운이어서 병원으로 돌아가라고만 했죠. 하지만 제가 막 문을 나서려 할 때 그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너무 낮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서윤아, 무슨 일이 있든 너는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의 세월이 묻어나는 얼굴을 보았어요. 순간 만감이 교차했죠. 그때의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몇 달이 더 걸려야 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삶은 모른 척 해주지 않죠. 그저 당신을 조용히 앞으로 밀어낼 뿐이에요. 운명의 진짜 균열을 당신 눈으로 똑똑히 볼 때까지요.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평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떤 일들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었죠. 마음속 깊이 밝힌 가시처럼 애써 무시하려 할수록 무심결에 더 아파왔어요. 저는 여전히 매일 병원에 가서 민준 씨의 몸을 닦고 약을 갈아주었어요. 아버님도 더는 아무 말 하지 않으셨죠. 가끔 밥을 가져다 주시거나 친구에게 부탁해서 샀다며 영양제를 나눠주시기도 했어요. 어머님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병원에 오는 횟수는 줄어들었고 어쩌다 오시면 침대 앞에서 한숨을 쉬며 이 집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짐을 지고 살지 않았을 텐데 같은 말을 흘렸죠. 저는 못 들은 척하며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은 제 면전에서 저를 거의 서 있지 못하게 할 말을 던졌어요. 네가 이렇게 지키고만 있는 것도 방법이 아니야. 우리 집안이 언제까지고 깨어나지도 않을 아들 하나에 명분도 애매한 며느리 하나를 먹여 살릴 수는 없어. 저는 그녀를 쳐다보며 마스크 끝을 꽉 쥐었어요. 목이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어머님이 어떻게 보시든 상관없어요. 그가 숨 쉬는 한 저는 그의 아내예요. 그녀는 코웃음을 쳤죠. 참 정조도 지키시네. 근데 우리 집안은 너 같은 정조를 감당할 여력이 없단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밖 긴 의자에 앉아 몇 시간이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와서 어서 돌아가라고 할 때쯤에야 날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차게 불어 등을 시리게 한다는 걸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가려는데 아래층에 불청객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이 중년 남자 2명을 데리고 오셨더군요. 부동산 중개인이라며 이 집을 매물로 내놓겠다고 했어요. 넌 맨날 병원에만 있으니 이 집 쓸 일도 없잖니. 내가 팔기로 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문 앞을 막아섰어요. 여긴 민준 씨 집이에요. 그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의 유일한 집을 파시겠다고요? 어차피 깨어나지도 않을 텐데 남겨둬서 뭐해. 팔아서 빚이라도 좀 갚아야지. 한 달 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저는 거의 이성을 잃고 소리쳤어요. 그럼 제가 낼게요. 이 집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감당할게요. 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말했죠. 네가 몇 달이나 감당할 건데 수억 원의 치료비가 장난인 줄 알아? 저는 목이 메어 한 걸음 물러섰지만 여전히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님이 위층에서 내려오셨어요. 얼굴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는 말없이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어머님을 향해 말했어요. 일단 중개인들 돌려보내. 어머님은 반박하려 했지만 좀처럼 화내지 않는 그의 눈을 보고는 더 말하지 못하고 투덜거리며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사람들이 가고 난 후 그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아 제게 오라고 손짓했어요. 서윤아, 네가 힘든 거 안다. 하지만 민준이 상태 너도 알잖니. 의사도 말했고 혹시 밖으로 나가서 사는 건 어떠니? 저는 굳어서 물었죠. 아버님도 제가 떠나길 바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야. 환경을 좀 바꿔보는 게 너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민준이도 네가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여 그의 눈을 참아 볼 수 없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를 더 낮춰 말했죠. 산 아래에 내 낡은 집이 하나 더 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 평소엔 아무도 안 살아. 내가 좀 치워놓을 테니 거기 가서 잠시 지내거라. 조용하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야. 그럼 민준 씨는요? 내가 돌볼 테니 너는 일단 몸부터 추스르렴. 너 3년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잤잖니. 그때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아버님의 말투는 저를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 제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를 꿰뚫어 본 것 같았죠. 저는 더 고집부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병원에 와서 그 사람 볼 거예요. 그가 희미하게 웃었죠. 네가 그럴 줄 안다. 그렇게 저는 옷 몇 벌을 챙겨 다음날 산 아래 그 낡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앞마당이 있는 단층집이었죠. 지붕은 붉은 기와였고 벽은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집 안에는 넓은 나무 침대가 있었고 침대보는 정갈했죠.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어요. 부엌에는 낡은 아궁이와 작은 냉장고가 있었고 거실 벽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맨 오른쪽에 있던 17, 18살쯤 된 소년의 눈매가 어딘가 민준 씨를 닮아 있었죠. 저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낯선 기분에 휩싸였어요. 이곳은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위해 준비된 곳 같았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지만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살았던 것 같으면서도 모든 흔적을 일부러 지운 듯한 느낌이었어요. 해질녘,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낡은 나무, 바닥에 쏟아졌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 빛 그림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의 발소리 같았죠.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보니 마당의 비파나무가 바람에 살랑일 뿐이었어요. 저는 고양이나 바람 소리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이 집에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낡은 집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죠. 첫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은 드는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침대는 낡았지만 곰팡이 냄새는 없었고 커튼은 깨끗했으며 집안의 가구들은 모델하우스처럼 정갈했어요. 심지어 욕실에는 세수건과 칫솔까지 놓여 있었죠. 단지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그 완벽함이 오히려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아버님이 이 집에 평소 사람이 산다고 말한 기억은 없는데 이곳의 모든 것은 빈집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침대 머리맡에는 손전등과 물컵이 놓여 있었고 부엌 쌀독에는 쌀이 반쯤 차 있었으며 냉장고에는 심지어 뜯지도 않은 우유 2팩이 들어 있었죠. 저는 그것들이 그저 저를 위해 아버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라고, 그가 너무 세심해서 냉장고에 제가 좋아하는 푸딩까지 넣어두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그날 밤 저는 3번이나 깼어요. 처음은 민준 씨 꿈을 꾸다 깼죠. 그는 결혼식 날 입었던 하얀 예복을 입고 창백한 얼굴로 문가에 서서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에게 손을 뻗자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죠.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꿈속에서 그를 쫓다가 목이 메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두 번째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깼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낡은 집에서 흔히 나는 나무 삐걱이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 소리는 마치 슬리퍼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같았죠. 한 번, 또 한 번, 천천히 거실에서 부엌으로, 그리고 부엌에서 문 쪽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 아래 검은 선을 응시했어요. 그림자도 빛도 없었죠. 하지만 무언가 문 밖에 멈춰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움직이지도 소리치지도 못하고 그저 눈을 뜬 채로 그 소리가 천천히 멀어져 마당으로 나가는 것 같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세 번째는 새벽 5시였어요. 막통이 터 창밖이 회청색으로 물들었을 때였죠. 마당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누군가 무언가를 씻는 소리 같았죠. 저는 겉옷을 걸치고 나가 문가에 서서 창문 너머를 내다봤어요. 마당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단지 비파나무 아래 돌탁자 위에 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죠. 그릇에는 무언가 담겨 있었어요. 다가가 보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 한 그릇이었어요. 죽 위에는 김가루와 다진 파가 조금 뿌려져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저는 어젯밤 죽을 끓이지 않았고 한밤중에 누가 야식을 가져다 줄 리도 없었죠. 하지만 이 죽은 따뜻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해질녘 저는 그 죽 그릇을 들고 읍내 병원에 있는 아버님을 찾아갔어요. 그는 병실에서 민준 씨를 마사지하고 계셨죠. 저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어요. 낡은 집이 불편하더냐. 저는 그 죽 그릇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춰 물었어요. 아버님, 오늘 아침에 사날의 집에 다녀오셨어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그릇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아침 내내 여기 있었는데 낡은 집에는 안 갔. 제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그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는 수건을 내려놓고 병실 밖으로 나와 저를 복도 끝으로 데려갔죠. 무슨 일이냐? 혹시 이상한 일이라도 있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날 밤의 일들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그는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 집은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사시던 곳이야. 그 후로는 아무도 살지 않았고 집이 낡을까봐 내가 가끔 가서 관리만 좀 했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말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는 이를 악물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사실 원래는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던 게 있다. 그 집 2년 전에 사람이 살았었어. 누구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이. 제 동공이 흔들렸고 머릿속이 쿵하고 울렸어요. 내 말 좀 들어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바람소리처럼 낮았죠. 그 교통사고 이후 1년 만에 민준이가 기적적으로 깨어났어. 하지만 그때 녀석은 기억을 잃었고 근육도 심하게 위축돼서 말하고 걷는 것도 제대로 못했지. 내가 녀석이 충격받을까봐 또 내 어미가 감당 못할까봐 산 아래로 데려가서 요양을 시켰던 거야.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낯선 세계로 추락하는 것 같았죠. 그럼 지금은요? 아버님은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듯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많이 좋아졌어. 말도 조금씩 돌아오고 겨우 부축해서 걸을 수도 있게 됐지. 하지만 널 기억하지 못해. 제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저를 그 낡은 집으로 옮기신 거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다. 녀석이 널 다시 알아볼 수 있을지. 저는 벽에 기댄 채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도 환각도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돌아와 있었던 거죠. 단지 제가 몰랐을 뿐. 단지 그가 저를 기억하지 못했을 뿐. 가장 멀게만 느껴졌던 희망이 사실은 바로 저 멀지 않은 다른 집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재활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매일같이 기다리고만 있었다니. 이제 제가 마주해야 할 것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쩌면 매일 제가 문 앞을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을지도 모르는 그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한 뼘 한 뼘 더 깊은 밤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 죽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떤 암시이자 다정한 접근이었죠. 단지 그 접근 속에는 제가 아직 풀 준비가 되지 않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 뿐. 제가 낡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마당에는 작은 노란 등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바람에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며 기묘한 고요함을 자아냈죠. 제가 병원에서 가져온 흰죽은 아직 손에 들려 있었고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모든 것이 이전과 같았죠. 어질러진 곳도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민준 씨하고 작게 불러봤지만 제 목소리만 메아리쳐 돌아왔어요. 저는 식탁에 죽을 내려놓고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아버님이 낮에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죠. 녀석은 널 기억하지 못해.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다. 녀석이 널 다시 알아볼 수 있을지. 직접 듣지 않았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3년 동안 저는 잠든 육신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이미 깨어나 있었던 거죠. 단지 장소를 바꾸고 기억을 바꿨을 뿐. 그는 어느 방에 있는 걸까? 이 집의 어느 곳에 아침 창밖의 발소리, 밤에 그 미세한 움직임. 갑자기 낯선 익숙함에 엿보이는 듯한 느낌이 온몸을 덮쳤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죠. 하지만 이건 진짜 공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끝없는 갈등과
감정의 뒤엉킴에 가까웠죠. 저는 그를 보고 싶으면서도 그가 완전히 낯선 눈빛으로 저를 볼까봐 두려웠어요. 그날 밤 저는 불을 켜지 않고 복도에 희미한 등만 켜둔 채 소파에 기대어 깊은 밤까지 앉아 있었어요. 새벽 1시쯤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집 뒤편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였죠. 그 소리는 쥐도 고양이도 아니었어요. 묵직하고 규칙적이었죠. 마치 천으로 된 신발을 신은 사람이 조용히 지나가려 하지만 발바닥의 무게감을 감추지 못하는 듯한 소리였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뒤뜰로 통하는 문을 응시했어요. 문이 삐걱하는 작은 소리를 내며 살짝 움직였어요.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죠. 등불 아래로 한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났어요. 키는 크지 않았고 회색 실내복을 입고 있었죠. 머리는 조금 길어 이마를 덮었고 한 손으로 문틀을 짚고 있었어요. 동작은 느렸지만 뻣뻣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숨을 참고 두 눈으로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였어요. 살이 좀 빠지고 귀밑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였지만 저는 한눈에 그를 알아봤어요. 박민준. 그는 문가에 서서 빛에 민감한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그의 시선이 방안을 훑다가 제게 멈췄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눈빛은 공허하지도 막막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희미한 의문과 익숙함이 섞여 있었죠. 그는 저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쉬고 느렸죠. 누구세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목구멍에 1000마디 말이 걸려 있었지만 한 글자도 뱉을 수 없었죠.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오자 얼굴이 더 선명해졌어요. 민준 씨, 제가 밤낮으로 그리워하던 남편, 꿈속에서 수없이 깨어나길 바랐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가 정말 제 앞에 서 있는데 제게 누구냐고 묻고 있었죠. 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를 놀라게 할까봐 조심스럽게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 서윤이에요. 당신 아내요. 그의 눈에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아내라는 단어를 곱씹었죠. 제가 한 걸음 다가가려 하자 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문틀을 짚은 손이 확연히 떨렸죠.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날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천천히 당신이 기억을 찾도록 도울게요.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꿈에서 당신을 자주 봤어요. 그런데 깨어나면 기억이 안 나요. 당신이 늘 창가에 앉아서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우리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당신이 책상 위에 두고 매일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마치 어떤 감정에 부딪혔지만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았죠. 왜 아무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줬죠.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마치 다친 작은 동물을 대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이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 못했으니까요. 아버님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감당 못할까봐, 그리고 저도 상처받을까봐 일단 숨기셨던 거예요. 그는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제 맞은편으로 와서 앉았어요. 손가락을 무릎 위에서 계속 만지작거렸죠. 저는 그의 익숙하면서도 낯선 눈을 보며 마음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어요. 민준 씨, 지난 3년 동안 나 항상 당신 곁에 있었어요. 당신이 깨어나길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그는 부서진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는 듯 저를 바라보다가 눈가가 갑자기 붉어졌어요.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당신이 아주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며 그에게 다가가 가볍게 안았어요. 그는 잠시 굳었지만 저를 밀어내지는 않았죠. 그 순간 저는 그가 아직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몸, 그의 온기, 그의 영혼의 어떤 일부가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단지 우리 사이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뿐, 평생의 시간이 걸린다 해도 저는 그에게 기꺼이 들려줄 수 있었어요. 그 후의 나날들 저는 매일 낡은 집에서 민준 씨와 함께 보냈어요. 그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했죠. 가끔 피곤해하기도 했지만 말은 점점 더 유창해졌고 벽에 기댄 채 절뚝이는 아이처럼 몇 걸음씩 혼자 걷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신체의 장애가 아니라 기억의 공백이었죠. 저는 매일 동화책을 읽어주듯 우리 사이의 과거를 하나씩 들려주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도서관이었어요. 그가 책을 잘못 빌리자 제가 무릎 위에 있던 사회심리학 책을 건네주었죠. 그는 그때 얼굴이 빨개졌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혼자 웃었어요. 우리의 첫 데이트는 바닷가였어요. 그는 자전거를 탈 줄 모르면서도 저를 태워주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우리 둘 다 모래밭에 넘어졌죠. 온몸이 모래투성이가 된 채 집에 와서도 배가 아플 때까지 웃었어요. 신혼 첫날 밤 그가 긴장해서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하자 제가 문가에 서서 웃으며 매듭을 만들어 주었던 이야기도 했죠.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결혼은 끝이 아니라 내가 평생 당신과 나란히 걸어갈 시작점이야. 그는 늘 조용히 들었어요. 가끔은 옅게 웃기도 하고 때로는 미간을 찌푸리며 머릿속에 희미한 영상을 더듬는 듯 했죠. 한 번은 그가 갑자기 물었어요. 내가 혹시 아주 중요한 말을 한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 제 귀에도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당신 남은 인생을 전부 나에게 맡기겠다고 했어요. 그는 저를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멍해졌죠. 마치 그 말을 온 힘을 다해 기억하려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를 다그치지 않았고 기억나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기억은 억지로 머릿속에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씨앗처럼 스스로 원해야만 천천히 싹을 틔우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제가 그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가져다 주자 그는 그것을 받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서윤 씨.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가 제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그 서윤 씨라는 한마디에 억양, 말투, 심지어 눈빛까지 사고 전에 그와 똑같았어요. 저는 그의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억났어요? 그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꿈에서 봤어요. 꿈에서 당신이 계속 문가에 서서 나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웃었지만 눈물이 떨어졌어요. 나 정말 당신을 기다렸어요. 3년 동안이나 그는 손을 뻗어 서툰 동작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잃어버렸던 행복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운명은 또다시 조용히 방향을 틀었죠.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빨래를 하려다가 그가 벗어놓은 잠옷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네모반듯하게 접힌 쪽지였죠. 거기에는 몇 글자만 쓰여 있었어요. 남자의 글씨체였고 힘있고 깊었죠.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란 걸 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온몸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어떻게? 그가 알았다고? 언제부터? 누가 말해준 거지?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침대가에 멍하니 앉아있는 민준 씨를 보았어요. 목이 타는 듯 아팠죠. 민준 씨, 이 쪽지 당신이 쓴 거예요? 그는 저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전례 없는 맑음이 깃들어 있었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당신 이미 알고 있었군요.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확신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당신이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나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확신이 없어요. 그가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죠. 우리 아버지인가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제 혈액이 모두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감히 끄덕이지도 못했죠.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웃었어요. 자조적인 미소였죠. 꿈에서 여러 번 봤어요. 아버지가 내 침대 곁에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꿈. 그리고는 우셨죠. 그건 꿈이 아니라 기억이었나 봐요. 제 입술이 떨렸고 마침내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저는 정말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몰라요. 그날 밤 저는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는 눈을 감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억누르려는 듯 감정을 다스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아이는 죄가 없어요. 당신도 잘못이 없고요. 단지 저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아버지께 물어봐야겠어요. 민준 씨, 저는 다급하게 그를 붙잡았어요. 당신 아직 몸도 다 안 나았잖아요. 흥분하면 안 돼요. 그는 저를 보며 놀랍도록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 씨, 당신을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야겠어요. 그날 밤 그는 거실에 앉아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잠들지 못하고 부엌에서 그 쪽지를 보며 눈물만 뚝뚝 흘렸죠. 거의 재건될 뻔했던 우리 사이의 세계가 갑자기 또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 붕괴는 우리 세 사람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죠. 그 진실은 제 뱃속의 아이였고 이 집안에 조용히 흐르던 공기였으며 그의 마음속에서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던 의문이었어요. 저는 알았죠. 내일 그는 아버지를 마주하러 갈 것이고 우리의 운명은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마치 걷지지 않는 안개가 낀 것처럼요. 민준 씨는 일찍 일어나 식탁에 앉아 말없이 죽을 먹었어요. 그는 말이 없었고 저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죠. 그 침묵은 냉담함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어요. 그는 식사를 마치고 옷을 입었어요. 제가 옆에서 목도리를 둘러주었죠. 그의 동작은 느렸지만 몇 달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제가 그의 옷 지퍼를 올려주는 순간 그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가 떠날 때 저는 문가에 서서 그가 느리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마당을 걸어나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가 한때 익숙했지만 잊어버렸던 옛집 그리고 지금 그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들 부자, 후즈가 마주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시간이 흐르고 저는 집안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정오가 되어서야 문 밖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뛰쳐나갔죠. 민준 씨와 아버님이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죠. 아버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민준 씨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눈에는 더 이상 막막함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명료함이 담겨 있었죠. 우리 셋은 집 안에 앉아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마침내 아버님이 먼저 입을 열었죠. 서윤아, 어떤 일들은 내가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다. 하지만 이 녀석이 전부 말해달라니 말해주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겨우 짜내는 듯 했어요. 그날 밤 네가 몹시 취했었지. 내가 널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네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마 저를 보지 못했죠. 내가 너무 외로웠다. 지난 몇 년간 네가 민준이를 돌보는 걸 나도 매일 지켜봤어. 널 존경하면서도 연민했다. 그날 밤 널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그저 한순간의 실수였다. 그는 고개를 민준 씨에게로 돌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이 일은 그냥 묻어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책임지고 너희의 어떤 결정도 막지 않으려고 했어. 하지만 네가 깨어날 줄은 몰랐다. 더더욱 네가 날 용서할 줄은. 민준 씨는 바로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복잡해서 마치 수십 년 묵은 먼지를 한 겹씩 걷어내는 것 같았죠. 마침내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3년을 잃었어요. 여기서 계속 미워하기만 하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깨어났을 때 아무도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느낌은 기억나요. 당신이 내 곁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느낌. 그 느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그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죠. 아버님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늙은 얼굴 위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렀죠. 그 아이, 내 아이인지도 모르겠다. 그 한마디가 마치 불씨처럼 공기 중에 남은 마지막 화약에 불을 붙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그저 한숨을 쉬며 담담하게 말했죠. 아버지 아이든 아니든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서윤 씨는 더더욱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어요. 눈에는 놀라움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죠. 그가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게 마주할 수 있을까? 그의 아버지, 나, 그리고 어쩌면 그의 친자가 아닐지도 모르는 이 아이를 우리는 이미 운명에 한 번 부서졌어요. 두 번 다시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에는 전례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는 정말로 깨어난 것이라고. 단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그는 더 이상 제가 지켜줘야 할 혼수 상태의 남편이 아니라 기꺼이 제 손을 잡고 깊은 수렁에서 걸어 나와줄 남자였어요. 제가 3년 동안 매일 밤낮으로 기다리고 기도했던 바로 그 박민준이었죠. 우리 셋은 집안에 앉아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기 중에는 무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죠. 마치 긴 겨울 끝에 찾아온 첫 햇살처럼요. 그날 이후 아버님은 더 이상 낡은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는 읍내의 집으로 돌아가셨고 며칠에 한 번씩 보양식을 보내오셨죠. 짧은 편지도 함께였는데 사소한 이야기뿐이었고 다시는 과거를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으로 돌아간 듯했죠. 민준 씨의 회복은 더 빨라졌어요. 저는 그를 데리고 병원 근처를 산책했고 그는 글씨 쓰는 연습을 하며 강사 자격증을 다시 따겠다고 했어요. 지난 3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놓쳤으니 하나씩 되찾겠다고요. 저는 우리 아이가 내년 봄쯤 태어날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는 웃으며 제 배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죠.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든 나는 이 아이를 내 운명의 아이로 받아들일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포겠어요. 함께 그 따뜻한 무게를 느끼면서요. 어쩌면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도 상처 하나 없는 사랑도 없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꺼이 마주하고 함께 고쳐나가려 한다면 아직 희망은 있고 미래도 있겠죠. 운명은 한때 우리 세 사람을 벗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서로를 다시 선택할 기회를 주었어요. 이 순간 저는 마침내 믿게 되었죠. 세상의 어떤 사랑은 깊은 수렁을 지나온 뒤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뿌리 내린다는 것을요. 봄이 일찍 찾아왔어요. 마당의 비파나무는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았지만 집 뒤편의 딸기, 덤불에서는 벌써 몇 송이 꽃이 피어났죠.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햇살은 훨씬 따뜻해졌어요. 그날 아침 저는 낡은 옷들을 정리하며 민준 씨가 마당에서 힘겹게 걷기 연습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누구의 부축도 거절하고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정원을 돌았죠. 마치 시간에게 빼앗겼던 지난 몇 년을 되찾으려는 듯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흐르지는 않았죠. 이건 슬픔이 아니라 마음속의 고요한 행복이었어요. 그 몇 달 동안 그는 매일 발전했어요. 더 이상 처음처럼 저를 멍하니 쳐다보는 대신 먼저 제 손을 잡고 우리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저도 더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거나 무거운 주제를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농담을 하거나 그가 저를 쫓아다닐 때에 촌스러웠던 모습을 놀리기도 했죠. 그는 웃었어요. 3년 전 어느 아침 커튼 틈으로 새어드는 햇살 아래 제 침대 곁에 엎드려 당신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와 똑같은 익숙한 곡선의 미소였죠. 의사는 그의 뇌 회복 상태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했어요. 기억의 조각에는 여전히 빈틈이 있었지만 감정과 논리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죠. 우리는 마치 다시 연애를 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조금씩 가까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낡은 앨범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가 제 옆에 앉아 사진 한 장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거 우리 강릉 갔을 때지?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그건 우리가 결혼 전 마지막으로 떠났던 여행이었고 그는 그 기억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는 정확히 장소를 짚어냈어요. 심지어 그날 밤 우리가 해변에서 군옥수수를 먹었던 것까지 기억했죠. 그는 바람에 제 머리가 엉키자 몰래 휴지로 머리를 빗어줬다고 말했어요. 저는 감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저였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죠. 어떤 기억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건가 봐. 그날 저녁 그는 갑자기 요리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저는 그가 아직 서툴까 봐 말리려 했지만 그는 기어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계탕을 끓이겠다고 고집했죠. 결과는 당연히 엉망진창이었어요. 부엌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냄비 뚜껑은 바닥에 떨어졌으며 인삼은 두껍거나 얇게 썰렸고 닭고기는 거의 질겨졌죠. 하지만 제가 첫 국물을 맛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맛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임신 초기에 자주 먹던 국이라서가 아니라 그 맛이 3년 전 그가 만들어준 것과 똑같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맛을 기억했어요?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죠. 기억은 안 나. 그런데 아궁이 앞에 서서 손을 움직이니까 마음속에서 그 맛이 떠올랐어. 마치 오래전부터 내 몸에 이 손에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그날 밤 우리는 부엌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집 밖의 풍경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죠. 식사를 하던 중 그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뵈러 가고 싶어.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읍내로 갔어요. 그의 아버지는 작은 단층집에 살고 계셨죠. 그날의 대화 이후로 그는 유난히 말이 없어졌고 더 이상 우리 일에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조용히 가족의 가장자리로 물러난 듯했죠. 우리가 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확연히 놀라셨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거의 놓칠 뻔했죠. 민준 씨가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찻잔을 주워드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아몬드 사탕 좀 사왔어요. 예전에 제일 좋아하셨잖아요. 아버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세 사람은 집안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무거운 말 대신 시장 어디 무가 싸다더라. 읍내에 철물점이 새로 생겼다더라. 누구네 집 고양이가 집을 나갔다. 돌아왔다더라. 하는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그날 오후 민준 씨가 아버지께 물었어요. 이 아이 안아주실 수 있겠어요? 아버님은 눈을 크게 뜨셨고 몇 초 후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배 위에 손을 얹으셨죠. 박씨 집안 아이야. 누구 핏줄이든 우리에게 와야 할 운명이었던 개지. 그 순간 상처받은 세 사람은 마침내 봄날의 집안에서 침묵으로 과거의 모든 혼란과 어리석음을 녹여냈어요. 우리가 그 집을 나설 때 거리에는 햇살이 가득했어요. 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바람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걸었죠. 그는 말했어요. 예전에는 운명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믿어. 제가 왜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어요. 나를 살게 한 건 의사도 약도 아니었어. 바로 당신이었지. 그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야.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어요. 그는 웃으며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나를 다시 한번 사랑해줘서 고마워.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건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 아니야. 이것은 과거도 미래도 묻지 않는 우리가 처음으로 진짜 만나는 시작이야.